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뜨거워졌죠.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민 여권 후보가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인데요.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16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백신과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은 우상호 의원, 잠시 후 1부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민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차가운 피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인선했습니다. 부적 격자는 반드시 낙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종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관건은 내일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 청문회이죠. 청문회 쟁점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도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내일 0시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시장 권한대행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고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오늘 법원 신문이 있었는데요. 박장재소 두 변호사와 함께 결과 예측해봅니다. 11월 20일 화요일 이동의 주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상대적으로 여당은 조용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자, 공식 출마 선언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출마 선언하고 저희 방송하고는 첫 인터뷰니까 네.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서울시가 워낙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시고 예. 코로나 위기가 워낙 확산되고 경제도 안 좋고 그냥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시에는 좀 경험도 많고 이런 위기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우상호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께서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더 낫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언론에서 그 기사를 쓰기는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이게 서울시장 보궐이 좀 달아오르지 않았느냐 분위기가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 이제 그 예상을 깨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여당보다는 이제 야권 후보들 사이에 이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권의 교란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일 안철수 따로 국민의힘 후보 따로 이렇게 나오면 일려 다혈구도로 치러지면 야권은 당연히 불리할 텐데. 네네. 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교란의 원인도 될 수 있겠다. 야권 단일 후보 선정이 쉽지만 않겠다.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2012년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그 후보하고의 단일화 게임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아무래도 좀 원샷 경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후보 단일화 게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과정 자체에 이 순간순간마다 너무 논의하거나 합의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서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단일 후보가 돼서 범야권이 한 명만 딱 나온다. 예. 그럼 상당히 경쟁력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합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2012년 언급하셨으니까 그때도 사실은 야권 단일화 뭐 지리하게 협상하다가 결국은 파국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단일화 이슈가 제기되다가 아름다운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경우가 2012년도에 저희 쪽 경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서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가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게임을 과연 순탄하게 잘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것이죠. 예. 그 2012년도를 반추해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의 협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보궐선거판은 좀 커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다이나믹 경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박영선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판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경선이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는 경선이 되는 게 아무래도 그 주목도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여권에서는 박 장관이 의원님보다는 좀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원님도 그 고심을 하실 텐데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네. 보관이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약점은 당내 기반은 튼튼한데 일반 시민들 속에서 인지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님 같은 경우는 95% 이상 나오는데 인지도가. 저는 60% 초반대 인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인지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이제 급선무죠. 근데 아마 경선판이 달아오르면 이제 어쨌든 야권 쪽의 판도 달아올랐기 때문에 우리 쪽에 이제 그 선수들이 링에 오르기 시작하면 제 인지도는 뭐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면에서는 제가 제일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경선의 과정을 거쳐야 뭐 본선에 나갑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는 부산시장 보궐보다는 서울시장 보궐이 민주당은 그나마 낫다. 근데 최근 들어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좀 출렁거리고 그 본선에 가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선거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3번의 총선거가 워낙 좋은 분위기에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 근데 이제 지금의 이 형국을 보면 과거, 그러니까 2016년 저 국회의원 선거 이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조건들이 막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집권 세력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세련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지지층이 상황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고요. 또 국민의힘 후보 혹은 야권, 범야권 보수 후보들이 그 당과 후보가 대단히 그 새로운 어떤 컬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결국 경쟁력 차이가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두 당의 후보, 두 당 중에 비교한다고 할 때 그렇게 불리한 형국은 아니다. 여론조사상에서는 굉장히 형국이 불리해지고 있으나 상대 비교 측면에서 그렇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악재로 보면 뭐 추윤 갈등의 문제, 또 코로나19의 확산 문제, 부동산 문제, 특히 서울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얘기한 지지층이 좀 돌아섰다는 것은 아마 추윤 갈등 문제에 있어서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층 돌아섬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나중에 회복된다고 하셨으니까 코로나19 확산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백신이 또 나오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데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또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렇죠. 의원님께서 굉장히 또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 분이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별적으로는 이제 16만 호 가량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제 대표 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이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여당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을 제외한다면 예. 저는 부동산 이슈도 사실은 어느 부대면 하나지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선거의 어떤 기준을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권층이 좀 더 겸허하게 많은 국민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6만 호를 공급하겠다 대책을 지금 준비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값이 뛰는 걸 못 잡은 것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공공주택 공급이 더 많아졌으면 예. 소위 시장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그 물량 중에서 공공주택의 범위가 상당수 확보돼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도시들을 보면요. 공공주택의 비율이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70%까지 공공주택이 있거든요. 예. 싱가포르는 75%가 공공주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8% 미만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 취약계층들이 먼저 보호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시장이 되면 모든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시장이 되면 일단 저는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주택 공급에 주로 전념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규제책은 중앙정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시장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공급을 활용하는 문제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니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발언도 했던데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그 전주에는요. 예. 해법이 공공주택밖에 없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방문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 아주 격렬한 비판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원래 그분이 공공주택 공급론자인데 그래서 이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공공주택을 둘러싼 논의는 뭐 많을수록 좋다고 보죠. 예.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대표 정책이 있으시죠? 네, 뭐 코로나는 이제 중앙 정부가 백신을 이제 공급을 해서 접종을 하게 할 텐데 만약 거기서 제외되는 시민들이 있다면 거기 그 시민들은 서울시 재정으로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총장 문제는 아마 민주당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2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만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정직이기 때문에 예. 설사 효력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2개월 후면 총장직에 복귀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효력이 정지되면 바로 즉시 이제 그 총장직에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 예.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는 총장은 아니다.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 상대로 소송까지 했는데 예. 그 자리에 더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적절한 시점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네. 예.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인사도 좀 난감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분이 임기 말까지 내년 7월까지 저렇게 가겠다고 그런다면 저는 검찰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뭐 검찰 개혁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수처 설치도 역시 검찰 개혁 일환이고 윤석열 총장 문제도 검찰 개혁이고 또 수사권 기소권 분리했던 것도 검찰 개혁인데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뭐 6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당이 원래 당론은 완전 분리였는데 예. 올해 1월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후퇴했죠. 왜냐하면 예. 양쪽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한다면 검경 수사권 분리와 조정하고
공수처 출발로 사실 제도적 개혁은 끝난 겁니다. 예. 아직 이제 처장 임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이 제도적 개혁이 더 중요했다고 보고요. 예. 윤석열 총장 문제는 이제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인데, 이왕 불거져 나온 김에 말끔하게 정리는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어쨌든 올해 저희 당이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의 큰 골격은 완수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제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배수의 진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는 원래 정치하면서 어떤 자리를 목표로 싸울 때에 요거 안 되면 다음에 요거 하고 그거 안 되면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잘게 계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예. 사실 국회의원 사선 횟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잘 되면 서울시장으로 복무하는 거고요. 만약에 경선에서 패배하면 예.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우리 지역구 주민과 약속했던 걸 다 지키고 예. 후를 털고 떠나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장의 본선에서 패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선에서 패배해도 총선 불출마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구 주민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이제 그거 제 임기를 채우니까 예. 임기 동안에 제가 저를 뽑아준 분들의 임기 동안에 할 일은 다 하지요. 근데 그 다음 불출마인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쉽다 계속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안 될 걸 대비해서 질문하시죠? 아니 또 총선 불출마해서는 하셨길래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예. 그래서 뭐 86들 이제 기득권자인데 퇴진해라 이런 얘기 들을 때도 괴로웠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고 뭐 필요하다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떠나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해왔거든요. 예. 뭐 겸사겸사 그런 마음들이 배수의 진도 치면서 그런 마음들도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우상호가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이야기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정치하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건가를 너무 많이 구상해 왔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배돈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부터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이 늘어서 누적 51,4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비교해서 한 57명이 줄어든 거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제 주목해서 볼 거는 그 하루 검사 건수인데요. 예. 이게 평일 수준인 한 5만 건 이상에 달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휴일 대비 크게 늘었음에도 확진자는 좀 다소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방역 당국도 다음 주에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뭐 이제 하루 사망자가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4명이 나왔는데요. 다른 이제 주요 방역 지표도 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절대 이른 상황입니다. 주말 대비 검사 건수가 배로 늘었음에도 확진자 수가 1,000명 밑으로 와서 조금 희망을 보나 싶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니군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나면 꼭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희망을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정부도 24일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이제 뭐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서 23일 0시부터 이제 좀 있으면 6시간 정도 후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잖아요. 정부의 오늘 발표는 이 조치를 24일 0시부터 하루 뒤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특별방역 조치를 보면은 전국의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스케이트장 다 포함해서 겨울 스포츠 시설은 이 기간 문을 닫게 됩니다. 1월 3일까지요.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정동진, 울산의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전국의 주요 관광 명소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리조트나 호텔, 게스트하우스 이런 숙박시설도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이 되고 예. 또 뭐 개인 생일 파티, 동아리 모임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요새 뭐 파티룸을 많이 빌려서 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파티룸도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국에 일괄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서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했고요. 어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내려진 것과 좀 차이점이라면 일단 시점이 하루 뒤기도 하고,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안 지킬 경우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또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내일 0시부터 발효하는 것은 권고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권고라서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해돋이 열차 티켓이 벌써 매진됐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반면에 스키장 운영은 중단되고 해돋이 명소는 폐쇄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취소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셔야겠지만 폐쇄가 된다면 사실 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조금 뭐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니까 우리가 좀 희생을 하면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종일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 논란이 된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뭐 택시기사 폭행건 이거 질의가 있었는데 이 경찰이 특가법, 특정 뭐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을 했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이후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즉답을 피했고 또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는 권력형이 가미됐다라는 다소 좀 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 사건이 권력형 성추행이냐라고 물었는데 권력형이 가미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한 건데 이제 명확하게 권력형 성범죄가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는 않은 거고요. 이게 앞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게 모레 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정영애 후보자 같은 경우 국회에 이제 서면 답변서 제출을 할 때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다라고 이게 분명히 좀 한 바 있는데 대조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 정치적 중립,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당직을 벌일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고서는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다. 뭐 지금 당장 탈당할 의사가 있지는 않다. 라면서 행안부 장관이 임명이 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역대 행안부 장관들도 어떤 선거에서 또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부다 보니까 거의 뭐 코로나 백신 청문회를 좀 방불케 했는데요. 일단 백신에 대해서 도입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은 코로나의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백신 구매에 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이 4,400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정부가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 유행에 대비하고 국민 전체의 면역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1월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이게 유행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면역 체계를 형성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청문회보다 내일 열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자, 야당은 결국은 내일 총공세를 아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 보도로 많이 아시다시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구의역 김군과 관련된 막말이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이나 좀 연일 좀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변 후보자가 이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예. 네, 그러면서도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야당의 공세에 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정의당에서도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좀 반대의 기류가 읽히는데요. 이제 이 변 후보자가 이 구의역 김군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조심했어야 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아무래도 유가족이나 또 동료들하고는 직접 만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심상정 의원,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상투적인 사과로 국민들 마음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장관 후보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의당에서 이제 확실히 청문회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지도부의 입장인데 사실 이제 정의당 내에서도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지명을 제고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청문회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고요. 예.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탈당 의사를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MBC 보도가 이틀 전에 나왔었죠. 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과 동생들이 전 의원의 부친 건설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의 도급공사나 아파트 분양 사업 등 일감을 몰아주면서 재산을 130배 불렸고 이게 이제 편법증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이틀 만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 보도도 그 보도입니다만은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은 이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 안 내면 뭐 3천만 원을 주겠다. 예, 이 의혹을 취재한 MBC 기자에게 전 의원의 부친이 3천만 원 줄 테니까 좀 무마해달라라고 한 것까지 드러나서 사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아버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도의적 책임이라고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사실 이제 의혹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은 정상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해명을 계속 요구하니까 별도로 들을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이야기는 없죠, 아직?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없고요.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탈당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 이렇게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오늘 밤 또 내일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22명의 계엄군이 23년 만에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다른 거죠? 일단은 오늘 국방부가 그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라는 걸 개최해서 이 말씀하신 대로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을 한 건데요. 육군의 이제 전사자의 정의를 보면은 무장 폭동이나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해로 사망한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폭도를 진압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전사자가 됐던 건데 사실 이게 지난 1997년에 23년 전이죠. 대법원 판결이 뭐가 나왔었냐면 5.18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당시 판결로 인해서 이 계엄군 사망자들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되게 된 거죠. 폭도가 아닌 게 된 거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전사자가 순직자로 바뀌기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재심사를 해서 일단은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에 의해서라는 폭도라는 용어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전사한 게 아니라 강제 진압이라는 근무 중에 그냥 사망한 순직이 되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게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뀌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순직자로 바뀌면 혹시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까? 고인들에 대해서? 일단은 유족연금 수령이나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 자체가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바뀌고 그 묘비, 국립서울원충원 묘비에서 전사 문구가 순직으로 바뀌긴 할 텐데 예우는 안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묘지를 이장할 계획도 없다고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실 주목해봐야 될 게 당시에 사망하신 분이 아니라 부상을 입은 분들, 전상 군경 판정을 받았던 35명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상 군경이 아니라 공상 군경, 그러니까 공무 중 다친 군인이나 경찰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매월 받고 있는 수당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그룹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하는 대상에 이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포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서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기 담길 것에 문화 관련 훈장, 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BTS 멤버 중에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게 진이라고 해요. 예. 이분이 이제 만 28살인데 내후년까지 이제 2022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요. 이제 BTS가 그 화관 문화 훈장을 이미 2018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 개정안에는 또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근거도 신설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이 개인정보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 저지른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된다고 국방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죠.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이후에 정면 인터뷰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